네, 안녕하세요. 신승아 교수입니다. 스포츠 심리학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스포츠 심리학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핵심 이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이론들이 많이 출제가 되면서 외워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살펴보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 과락 기준을 충분히 넘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트 1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스포츠 심리학은요, 여러분 그 정의가 스포츠 심리학은 운동 경기와 스포츠 활동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심리적 및 행동적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이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 변화 요인이라든지 정신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운동 발달, 운동 체여, 운동 학습, 응용 스포츠 심리학, 건강운동 심리학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그 영역들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발달 같은 경우에는 운동 기능 발달과 그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데요. 사람이 사람이 성장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소근육 운동이라든지 대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동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 제어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생성과 조절의 신경, 생리적 기전을 연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운동 제어에 대한 내용에서 신경 생리적 기전 연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대부분 스포츠 생리학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 출제될 때 다음 중 스포츠 심리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심리학에 관한 내용을 쭉 적어놓고 갑자기 생리적 기전 연구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는 이제 스포츠 생리학과 관련된 거고요. 나머지 운동 발달, 보기에서 운동 발달,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고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운동 제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고르시면 조금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운동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나 연습, 그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운동 기술을 습득하는 그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또 응용 스포츠 심리학이 있는데요. 이것은 심리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서 경기력 향상과 정신 회복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건강운동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운동의 참여를 통해서 정신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둘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심리학의 주요 연구 분야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동기 유발, 상담 기술, 불안 감소, 스포츠 경기력, 자기 효능감, 집중력 및 주의 조절, 심리적 회복 및 정신건강 관리, 심리적 기술 훈련 등 다양한 스포츠 심리 요인들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트 2 인간운동 행동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제어 부분인데요. 운동 제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의 움직임을 생성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신경적, 생리적 기전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운동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 제어와 관련된 주요 이론으로는 폐쇄회로 이론과 개방회로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폐쇄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동작 중 피드백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조절하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주로 느린 움직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방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없이 처음 계획한 행동을 빠르게 수행하는 이론으로서 주로 빠른 움직임에 적용이 되는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나 도저히 못 외우겠다라고 한다면 개방회로 이론 같은 경우는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이 없이 지나가니까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방회로 이론은 피드백이 없고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빠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외우시면 더 쉽게 폐쇄회로 이론과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 혼합이론, 그 다음에 회상도식, 그 다음 제인도식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회상도식과 제인도식에 대한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혼합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폐쇄회로 이론과 개방회로 이론의 장점만을 결합한 이론을 혼합이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회상도식 같은 경우에는 빠른 움직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개방회로 이론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의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동을 계획하는 것은 회상도식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제인도식 같은 경우에는 느린 움직임, 그 다음에 폐쇄회로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특징을 갖는데 이것은 피드백을 통해서 잘못된 동작을 수정한다라는 내용을 갖습니다. 그래서 회상도식 같은 경우에는 빠른 움직임의 개방회로, 제인도식은 느린 움직임의 폐쇄회로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다음은 운동 제어 체계 및 기억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운동 제어 체계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운동 제어 체계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서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운동 제어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 제어 체계에는 감각 지각 단계, 그다음에 감각 선택 단계, 그다음에 감각 실행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문제에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제어 체계에서 감각 지각 단계, 감각 선택, 감각 실행 단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감각 지각 같은 경우에는 환경 자극을 통해서 인식하고 분석하는 초기의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응 선택은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반응 실행 단계는 그 결정된 반응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를 반응 실행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단계별로의 그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억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기억 체계는 우리가 경험한 정보를 저장하고 이것을 필요로 할 때 다시 불러오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새로운 경험이 기존 기억에 쌓이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기억은 무제한이다라는 특성을 또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각 단계, 저장, 인출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운동 제어 체계와 기억 체계에서 각각의 단계가 다르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각 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억할 내용을 인식하는 단계이고요. 저장은 인식한 내용을 저장하는 단계겠죠. 그 다음에 인출은 어떻게 해요? 저장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 불러내는 단계를 인출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은 운동학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운동학습은 반복적인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운동 기술을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동학습과 관련된 이론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피처 포스너의 3단계 모델,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인지 단계, 연합 단계, 자동화 단계 이렇게 3개의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인지 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처음 배우고 이해하는 단계, 연합은 기술을 연습하며 오류를 줄이고 개선하는 단계, 그다음에 자동화 단계, 기술이 익숙해져 자동으로 정확하게 수행하는 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의 문제들은 이와 관련해서 보기에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어떠한 A라는 친구가 그 이제 기술을 배우고 이것을 습득하면서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단계까지의 그 하나의 사례를 아마 보기로 주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제시가 되던지 이렇게 제시가 돼서 거기에서 각각에 맞는 단계를 선택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츠와 포스너의 3단계 모델은 인지, 연합, 자동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뉴엘의 협응 변화 이론인데요. 이것은 협응과 제어의 변화를 중심으로 운동 학습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주요 이제 보기의 내용에서 주요 키워드로 협응이라는 단어와 변화 또는 제어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런 비슷한 유형의 키워드가 제시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뉴엘의 협응 변화 이론을 이해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젠타일의 2차원적 모델인데요. 이것은 움직임 개념 습득 단계와 고정화 및 다양화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 개념 습득 단계를 살펴보면 본 동작을 배우고 환경 정보를 구분하는 단계를 움직임 개념 습득 단계라고 보고요. 그다음 고정화 및 다양화 단계는 기술을 고정화하거나 다양한 상황에 적응시키는 단계를 고정화 및 다양화 단계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관련된 사례로 제시가 될 때 반드시 주요 키워드가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제를 푸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손다이크 자극 반응 이론인데요. 여기는 단순 반응, 변별 반응, 선택 반응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에 대해서 어떠한 단계들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순 반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단순 반응이라고 하고요. 변별 반응은 여러 자극 중에서 하나를 구별해서 반응하는 것. 여러 자극 중에 하나를 구별해내는 것, 그저 변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보기에서도 아마 이와 관련된 키워드가 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 반응은 여러 자극과 반응 옵션 중에서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아마 선택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질 겁니다. 다음은 번스타인의 이론인데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이론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자유도 고정, 자유도 풀림, 반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 보기가 제시가 됐을 때 보기에 따라서 이것은 자유도 고정과 관련된 내용, 이것은 반작용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자유도 고정은 초기 단계, 운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유도를 제한해서 동작을 단순하게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초기 단계에서 동작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조금 자유도를 풀어서 유연하게 조금 효율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유도 풀림은 중간 단계에서 점차 자유도를 풀어가면서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동작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반작용은요, 최종 단계에서 자유도를 완전히 활용해서 복잡한 동작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반작용이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맨 처음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유도를 조금 제한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그게 익숙해지면 자유도를 조금 풀어서 효율적이고 조금 더 유연하게 동작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운동 학습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기억과 망각, 동기부여, 연습, 자기충족 예언, 파지, 학습 전이, 피드백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학습과 관련된 파트를 공부하실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억과 망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망각은 도대체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억 먼저 학습한 내용을 저장하고 그것을 인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망각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된 내용을 잊어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망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운동학습의 주요 요인 중에서 연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연습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쓰시기도 하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연습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운동 기술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서 연습이 많을수록 동작이 더 정확하고 일관되게 발전하는 과정을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전수법, 분수법, 무선연습, 집중연습, 분산연습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습법 또는 전신연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전체 동작을 통째로 연습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윙 전체 동작을 연습하는 것은 뭐 예로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분수법입니다. 분수법은 부분 동작을 나누어서 각각 연습한 후에 전체 동작으로 통합하는 것을 분수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분절하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수법은 순수 분수법, 점진적 분수법, 반복적 분수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순수 분수법 같은 경우에는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연습한 뒤에 전체적으로 동작을 통합하는 과정, 그걸 얘기하고요. 점진적 분수법은 부분 동작을 점차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연습법을 얘기를 하고요. 반복적 분수법은 부분 동작을 반복해서 전체 동작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반복적 분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수법을 가끔가다 이제 구획 연습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기술이나 과제를 구획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반복해서 연습하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수법과 헷갈릴 수는 있는데 예시를 통해서 조금 이해해 놓기만 하시면 조금 쉽게 구분하실 수 있고 사실 구획 연습은 출제 빈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분수법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전수법, 분수법, 그 다음에 집중, 분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헷갈리게 되는데 각각의 용어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선연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동작을 무작위로 혼합하여서 연습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연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술을 혼합해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에서 서브나 발리, 스매시를 번갈아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산 연습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여러 섹션으로 구분을 해서 그 사이사이에 휴식을 포함하는 연습을 분산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30분씩 여러 번 나누어서 연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산해서 연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보기에 여러분들 이 뭐 집중 연습과 관련해서 또는 분산 연습 관련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주요 키워드들이 반드시 보기에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힌트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셔서 문제를 푸신다면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파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파지는 연습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에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높은 파지와 낮은 파지로 구분이 되는데, 파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높은 파지 같은 경우에는 배운 기술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낮은 파지 같은 경우에는 학습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을 잊거나 수행이 어려워지는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다음은 학습 전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는 뭐 정적 전이, 부적 전이, 수평적 전이, 수직적 전이, 역전이, 제로 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전이와 제로 전이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었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적, 부적, 수평, 수직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조금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적 전이는 사실 긍정적 전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정적 전이는 이전 기술이 새로운 기술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예시와 같이 테니스 스윙을 해봤다면 이것이 배드민턴 스매시 학습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라는 측면을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 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 기술이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부적 전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 전이와 같은 의미인데요. 예시를 보면 테니스에서 배웠던 백핸드가 배드민턴에서 백핸드 학습에 오히려 혼란을 주기도 한다라는 측면을 얘기할 때는 부적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수평적 전이는 유사한 난이도의 기술 간의 전이를 의미를 하는데, 한 기술이 다른 비슷한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축구 발차기 기술이 풋살에 적용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예시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전이는 기초 기술에서 어떤 고급 기술로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전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드리블을 익힌 후에 복잡한 드리블을 학습하는 경우, 이게 바로 수직적 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보통은 정적 전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변화, 그죠? 긍정적으로 이 학습, 새로운 학습에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하면 정적 전이고요. 그 다음에 부적 전이는 새로운 것을 내가 배우는데 이전에 배웠던 것이 방해가 된다는 보기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부적 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에서만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역전이를 좀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 학습이 이전에 배운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오히려 새로 배웠던 기술이 이전에 배운 거, 그죠?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역전이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배팅 기술을 배운 후에 이전 배팅 기술이 변경되는 경우를 하나의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로전이 같은 경우에는 말처럼 이전의 학습이 새로운 학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제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이 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역전이와 제로전이는 따로 외우시지 않으셔도 그냥 한번 읽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드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피드백과 관련된 내용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피드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피드백이라는 것은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정보로서 자신의 동작을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내재적 피드백과 크게
외재적 피드백으로 구분해서 설명이 가능한데요. 먼저 내재적 피드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내재적 피드백은 신체 내부 감각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움직임을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피드백을 내재적 피드백이라고 하고, 이것을 감각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감각 피드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재적 피드백과 감각 피드백이 같은 의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운동 중에 근육의 긴장감이나 동작의 정확성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경우를 내재적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뉴로 피드백, 바이오 피드백, 고유 감각 피드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재적 피드백에는 뉴로, 바이오, 고유 감각 피드백이 있다. 이것은 타인이 아닌 나 스스로 어떤 근육 긴장감이라든지 어떤 감각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피드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재적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원이나 타인으로부터 동작의 결과나 그 정확성을 알게 되는 피드백이에요. 내가 알게 되는 피드백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피드백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외재적, 그죠? 외재적 피드백에 포함이 되고, 그죠? 나의 동작이나 어떤 결과를 보강해서 타인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강적 피드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재적, 외재적 피드백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될 수도 있고, 감각 피드백, 보강적 피드백으로 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피드백은 감각, 외재적 피드백은 보강적,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외재적 피드백의 예시를 좀 살펴보면 코치의 코멘트라든지 동작의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내 동작이 잘못됐는지 잘 되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점수판의 결과 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외재적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자기 통제 피드백, 그 다음에 결과 지식, 그 다음에 수행 지식 피드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지식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정보로서 목표를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목표치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려주는 것을 결과 지식이라고 하고요. 수행 지식 같은 경우는 행동의 수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움직임이나 기술 자체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수행 지식 피드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동 발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운동 발달은 신체적 성장, 운동 기술의 습득, 연령별 변화,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성장이라고 한다면 신체의 크기와 힘 또는 협응 능력의 발달 등을 볼 수 있고요. 운동 기술의 습득 같은 경우에는 운동 기술과 그 전략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고, 연령의 변화는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따른 운동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운동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운동 발달이 성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개인별 차이, 각 개인의 운동 발달 속도와 그 방식은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중요 시기인데요. 발달의 특정 시점에서 경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어떤 시기에 어떠한 운동에 대한 자극을 줘야지 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아기 때는 소근육 운동 있잖아요. 작게 움직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자극을 줘야지 아이가 나중에 이러한 운동과 관련해서도 조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들,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 운동 발달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 환경이라는 것은 주변에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좀 안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 다양한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분화와 통합 과정.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근육 동작에서
세밀한 동작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달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제시가 되는데 큰 근육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세밀한 동작으로 발전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바로 나오는 신체 발달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발달을 하느냐를 제시를 하는데 운동 발달은 특정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체 발달은 몸통에서 몸통에서 각각의 사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통이 먼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지가 발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래서 뭐 유전과 어떤 환경이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발달에서 성장은 연속적 발전을 하는데 운동 능력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연속적 발전, 비연속적 발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운동 발달에서는 점진적으로 변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갤라유가 제시한 운동 발달 단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뭐 별 5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별 5개를 주고 싶을 만큼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반사적 단계, 초보적 단계, 그 다음에 기본적 단계, 그 다음에 스포츠 기술 단계, 그 다음에 성장과 세련 단계, 최고 수행 단계, 퇴보 단계 이렇게 7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반사적 단계 같은 경우에는 생후 1년 이내,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12개월 이내 1년 정도를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반사적 단계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본능적 반사 동작을 중심으로 발달을 해요. 얘가 움직이고 싶지 않아도 그냥 아기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놀라서 움직이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손을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아이들을 잘 보시면 그런 경우를 반사적 단계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초보적 단계 또는 이거를 초기적 단계라고도 하는데요. 약 2세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2세, 24개월이죠. 24개월에 까지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를 초보적 단계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내가 손을 움직이고 싶어서 손도 움직일 수 있고요. 다리도 움직일 수 있고요. 자의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시기. 네, 그 시기가 초보적 단계이다. 또는 초기적 단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만 2세에서 6세.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24개월 이후부터 그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죠? 이거를 이제 기본적 단계라고 하는데 여기는 신체 인식 및 균형 발달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여러분들 유치원 때를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스포츠 기술 그죠? 스포츠 기술 단계인데 이때는 초등학생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숙련된 운동과 협응력 발달 이때부터 체육이라는 수업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스포츠 기술을 배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성장과 세련 단계인데 이것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의미를 하고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제 뭐 근력이라든지 근지구력, 뭐 심폐지구력, 뭐 협응력, 민첩성에 대해서 이런 게 민첩성이고 이런 게 협응력이고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냥 아는 정도에서 끝난다면 그죠? 스포츠 기술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게 된다면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기에는 이걸 활용해서 급격한 운동을 발달시킬 수 있고 그죠? 각각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시기이죠. 네, 그래서 스포츠 기술 배운 거를 토대로 이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성장시킬 수, 운동 기술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단계가 청소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최고 수행 단계가 이제 성인이 된 시기입니다. 만 18세에서 30세까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최상의 운동 수행이 가능한 시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20살이 됐을 때를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퇴보 단계. 이거는 이제 만 30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기존에 20세는 제일 뭐 이제 근육이 활발하고 근육 성장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게 30세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운동 능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세 이후가 되면 퇴보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사실 여러분들 제일 헷갈리는 게 초보적 단계와 기본적 단계, 그 다음에 스포츠 기술과 성장 세련 단계, 이 네 가지 단계가 가장 헷갈려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초보적 단계라고 하지만 어디에선 초기적 단계라고도 하고요. 어디서는 기본적 단계라고 하는데 어디서는 기초적 단계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 얘 기초적 아니야? 뭐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조금 쉽게 외우시려면 초보적, 초기적, 초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단계이고, 세 번째는 기본적 또는 기초적,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는 세 번째 단계인, 그죠? 미취학 아동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 스포츠 기술을 배우는 단계, 스포츠 기술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배우는 단계, 이 기술을 바탕으로 어떻게 성장시키고, 그죠? 어떻게 세련화시킬 것이냐를 보는 단계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스포츠 기술이 먼저 오고 그 다음이 성장과 세련이 그 뒤에 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네 단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맞히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네 단계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3번인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에는 성격, 정서와 시합 불안, 동기, 목표 설정, 자신감, 심상, 주의 집중, 루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을 조금 살펴보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 이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성격과 관련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가장 유명한 게 뭐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 있습니다.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생리적 욕구, 그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사회적 또는 소속감의 욕구, 4단계는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5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프로이드가 제시한 정신분석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성격을 이드, 자아, 초자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요. 무의식과 심리적 갈등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기를 주어지고 이와 관련된 이론은 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됐을 때 분명히 키워드에 자아 또는 초자아라는 식의 또는 무의식 이런 키워드가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제시됐을 때 이 이론은 프로이드가 제시한 정신분석 이론이구나 또는 심리역동 이론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카를 융이 제시한 분석 심리학인데요. 이것은 성격을 내향성과 외향성 이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집단의 무의식과 원형의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보면 무의식이라는 게 똑같이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의식을 외웠으니까 이거는 또 정신분석 이론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프로이드 정신분석에는 성격을 3가지로 나눴잖아요. 자아, 초자아, 무의식 이렇게 외워야 되고요. 카를 융 같은 경우는 내향성, 외향성, 무의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우시는 게 조금 더 문제를 푸시는데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레이몬드 카텔이 제시했던 성격 특성 이론을 살펴보면 레이몬드 카텔은 성격이 16개의 주요 성격 특성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대해서 어떤 보기에서 16개의 주요 특성으로 구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레이몬드가 제시한 성격 특성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한스 아이젠크가 제시한 성격 3요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격을 외향성, 신경증 성향, 정신병적 성향의 이 세 가지 차원으로서 성격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다음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인데요. 사람들이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행동을 학습하고 이런 성격도 사회적 상호작용과 그 모델링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네, 이것은 뭐 학습 이론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성격적인 것도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고 그 모델링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떤 이제 셸던과 크레치머가 제시했던 체형 성격 이론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신체 유형이 성격화와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이론을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아마 책에 보면은 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격 측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질문지 측정법과 투사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주요 키워드들이 제시가 되고 보기에서 그 중에서 관련된 측정법을 선택하는 정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그래도 남들 다 틀릴 때 하나 정도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지법 측정에는 뭐 MMPI, 빅5 성격 검사, 그 다음에 16PB, 그 다음에 네오-PIR, 그 다음에 EPQ,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MBTI 이렇게 질문지법 측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사법 같은 경우에는 로르샤흐 검사, 무드평가 검사, 뭐 TAT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CAT 검사, 그 다음에 문장 완성 검사, 그 다음에 HTP 검사, 그 다음에 KFD 검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질문지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투사법과 질문지법, 그것을 각각 그 방법에 대해서도 HTP가 질문지법이 아닌 투사법이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MBTI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4가지 이분법으로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MBTI 여러분들 16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 위에 보시면 16PF라고 해서 레이몬드 캐털이 제시했던 16개의 성격 요인을 측정하는 검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6PF하고 MBTI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MBTI는 4가지 이분법으로 반드시 이 키워드가 들어갈 거예요. 4가지 이분법으로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구분했다라는 점에서 레이몬드 캐틀이 제시했던 이런 질문지법하고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그 다음이 뭐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로르샤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잉크 얼룩을 보고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서 성격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무드 평가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모호한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통해서 성격과 그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유명한 걸 말씀드리면 HTP 검사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집을 그려보세요. 나무를 그려보세요. 사람을 그려보세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와 같이 집, 나무, 사람의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평가하는 검사를 우리는 HTP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검사법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격과 운동 수행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수 선수 대 비우수 선수를 봤을 때 우수 선수는 더 활력이 크고 긴장, 우울, 불안,
피로 혼동이 비우수 선수에 비해서 적다라는 측면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체 접촉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신체 접촉이 직접적으로 있는 종목의 선수의 같은 경우 독립적이고 이기심이 적다라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의 성격은 운동선수는 불안 수준이 낮고 자신감, 외향성, 경제성, 사회성이 비교적 일반인에 비해서 그 수준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격 차이 부분에서도 운동선수와 일반인, 그 다음에 스포츠 종목, 포지션, 기술 수준에 따라서 그 성격의 차이가 있고 성별에 따라서 차이는 미미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 종목 대 개인 경기, 그죠? 개인 종목을 조금 살펴보면 단체 경기 선수는 개인 경기 선수보다 불안이 높고 의존성이 강하며 외향적이다 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경기보다 여러 명 같이 할 때, 그죠? 뭐 팀워크도 좋아야 되고, 아무래도 내가 잘할 수도 있지만 내가 좀 못할 경우 잘하는 친구한테, 그죠? 동료한테 의존할 수도 있고, 같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개인 경기 선수보다는 외향적이겠죠. 이런 특성들을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대 수비수에 대한 성향을 좀 보면 공격수는 수비수보다 정서적으로 불안정성이 크고 외향적이다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수가 공격을 해서 어떤 점수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수비수보다 정서적으로 그 불안정성이 조금 더 크고 외향적이다라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정서라는 것은요, 특정 상황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반응으로서 기쁨이라든지 슬픔, 분노,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 등을 포함한 것을 우리는 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학자들과 그 이론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렇게 6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임스 랑케 이론을 좀 살펴보면 정서는 생리적 반응에 대한 인식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았고요. 캐논바드 이론은 생리적 반응과 정서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샤우터 싱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정서는 생리적 반응과 인지적 해석의 결합으로서 발생한다라고 보았고요. 자기인식 이론은 사람들의 자신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태도나 감정을 추론한다라고 보는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인지평가 이론은 개인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플러츠의 기본 정서 이론은 기본적인 8가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복잡한 감정은 이 기본 감정들이 혼합되어서 발생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론들과 그 내용들에서 주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그 매칭해서 조금 외우신다면 조금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뭐 제임스 랑케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 반응과 그 인식, 뭐 캐논바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 반응과 정서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라는 점을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샤우터 싱어 같은 경우는 인지적 해석의 결합으로서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해석의 결합을 주요 키워드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인식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태도나 감정을 추론한다라고 되는데 행동의 관찰과 자신의 태도나 감정을 추론, 그래서 행동의 관찰,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주요 키워드로 잡고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쉽게 맞히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불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불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이나 위협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이는 신체적 반응과 감정적 긴장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에는 상태 불안, 특성 불안, 분리 불안, 경쟁 상태 불안, 경쟁 특성 불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불안에 대해서 이 종류를 이제 개념, 그죠? 상태에 대한 어떤 이 불안에 대한 개념, 그죠? 개념에 맞춰서 어떤 보기가 주어지고 이게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맞추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매년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상태 불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불안을 상태 불안이라고 하고요. 특성 불안은 개인의 성격으로 인해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안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 불안은 보호자와의 분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주로 어린이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상태 불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경쟁 상태 불안은 그죠? 상태 불안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불안이라고 한다면 경쟁 상태 불안은 경쟁 상황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불안, 경기 직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불안을 경쟁 상태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 특성 불안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특성 불안이 개인의 성격으로 인해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안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경쟁 특성 불안도 어떠한 경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을 어떠한 그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인식하고 이를 일상적인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쟁 특성 불안이라고 합니다. 경쟁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떤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안 있죠. 이것을 경쟁 특성 불안이라고 하고요. 경쟁 상태는 그 경쟁 상황에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불안, 이런 것들을 경쟁 상태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각각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경쟁 불안과 경기력 관계에 대한 이론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사실 되게 매년 출제된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이고 그림으로 사실 책에 보면 그림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림과 그 다음에 이론 이름, 그 다음에 내용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살펴보면 카타스트로피 격변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각성이 증가하면서 운동 수행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 수준을 이게 넘어서게 되면 급격히 수행 능력이 오히려 저하된다라고 보는 현상을 설명하면 이것은 카타스트로피 격변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키스 도슨이 제시했던 역유자 가설인데요. 이것은 각성 수준이 너무 낮거나 또는 너무 높으면 오히려 그 경기력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수준에서 최고 성과를 낸다라고 보는 가설이 역유자 가설입니다. 그래서 각성 수준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오히려 경기력 수준이 떨어진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중간 수준에서 오히려 최고의 성과를 낸다라고 해서 역유자 가설, 유자가 뒤집어진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주요 키워드는 중간 수준에서 운동 수행 능력이 가장 최고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역유자 가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애프터의 반전 이론이 있는데요. 또는 전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높은 각성 수준을 긍정적 흥분으로 느끼거나 부정적 불안으로 해석해서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여기서 주요 키워드를 나중에 보기에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긍정적인 기분 상태, 그렇죠? 또는 부정적 기분 상태, 그렇죠? 이러한 것들과 연결해서 각성 수준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애프터가 제시한 전환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콕스가 제시한 다차원적 불안 이론을 살펴보면 불안을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이론이 다차원적 불안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키워드에는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과 관련된 키워드가 반드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좀 살펴보면 스펜서의 추동 이론이 있는데요. 스펜서의 추동 이론은 그래프로 주어졌을 때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X축, Y축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거기에서 비례 관계로 된 그래프가 제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스펜서의 추동 이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욕구 불만족 시 긴장적인 상태가 발생하며 각성 수준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한인이 제시한 최적 수행 지역 이론입니다. 또는 적정 기능 구역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각성 수준이 최적일 때 수행이 가장 좋다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각 선수와 운동 종목별로 그 적정 각성이 다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한 이론이 최적 수행 지역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은 각 선수와 종목별로 그 각성 수준이 다르다라고 만약에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틴스가 제시했던 심리 에너지 이론을 좀 살펴보면 각성의 높낮이에 따라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에너지가 생성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나중에 문제가 제시될 때 높낮이가 제시가 될 수도 있고요. 긍정적, 부정적 에너지라는 주요 키워드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키워드가 이론 이름하고 좀 매칭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가장 많은 공부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건 그림과 이론,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 주요 키워드를 일치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한 5번 정도 그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기 유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동기 유발의 종류에는 크게 외적 동기, 내적 동기, 무동기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를 살펴보면 외부에서의 보상이나 어떤 인정을 목표로 해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외부의 보상은 어떤 이제 긍정적인 보상이라든지 누구의 칭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받기 위한 목표로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에는 어떤 확인, 통합, 의무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내적 동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자체의 즐거움이나 개인의 만족감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을 내적 동기입니다. 그 참여의 동기를 그죠? 주체적인 나에 의해서 내 만족이나 즐거움, 그죠? 그다음에 흐뭇함, 이런 것들, 어떤 보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내적 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무동기 같은 경우에는 참여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동기가 결여된 상태로서 무기력한 상태와 유사하다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없이 그냥 참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이너가 제시한 3차원 귀인 모델인데요. 이것도 별 5개가 있다라면 별 5개를 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 조금 쉽게 공부를 하시는 방법은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우냐? 보시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먼저 내적, 외적, 귀인 요소는 능력, 노력, 운, 과제 난이도 이렇게 4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내적, 외적으로 구분할 때 각각의 능력, 노력, 운, 과제 난이도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내적이라는 것은 그죠?
나로 보면 되고요. 외적인 것은 나를 제외한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나한테 있죠. 그죠? 그 능력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죠? 얼마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노력도 내가 얼마나 내 의지에 따라서 달려 있잖아요. 노력은. 내가 노력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더 노력할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하기 싫으면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적에 있다. 반면에 운이라든지 과제 난이도는 과제를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타인이 과제 난이도를 제시하고 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도 외적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쉽죠. 다음으로 안정적, 불안정적이냐, 이것이 불안정적이냐 라고 보면은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면 뭐 이제 수영 선수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이 뭐 수영 선수가 오늘 수영을 잘했는데 내일 수영을 못 할까요? 아니죠. 수영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수영을 잘했으면 내일 수영도 당연히 잘할 거고, 그죠? 그 능력을 잃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고나 뭐 어떤 천재적 지변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기회가 없지 않은 한 그 능력은 똑같이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노력은 불안정성이에요. 네. 노력은 내가 노력을 더 하느냐 못 하느냐. 그죠? 이것도 내 의지에 달렸지만 내 노력의 의지가 커서 얘는 안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보지만 얘는 불안정하다. 왜냐면 내가 그 심리적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안정성이라고 보고요. 운도, 그죠? 항상 운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정해져 있고 그 난이도 상에서 이제 타인이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 안정적인 부분이 안정성과 불안정성인데,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외우세요. 능력과 과제 난이도는 안정적이고 노력과 운은 불안정적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제 뭐 체크하세요, 푸세요라고 한다면 시험지 맨 윗부분에 이거 먼저 적어 놓으시고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난 무조건 이걸 맞춰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험지 앞부분에 이제 펜으로 조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통제 가능이냐 불가능이냐인데 이것은 노력 빼고는 나머지 다 불가능해요. 네. 노력은 내가 통제가 가능해서 그래서 내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죠? 할 수 있지만 능력이라든지 운, 과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능력이 그죠? 높아질 수도 있지만 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죠? 그 능력이 그만큼 내 수준에 따라 그 능력에 뭐 상, 중, 하가 있다라면 계속 난 상의 능력을 갖고 싶은데 내 노력은 상만큼 하고 있지만 그 능력이 상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수학 점수를 뭐 100점을 맞고 싶어. 그죠? 근데 내 노력은 100점 맞을 정도의 공부를 시간을 많이 해서 투자를 하지만 그게 100점을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귀인 모델을 이해하시면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취 목표 성향 이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성취 목표 성향 이론은 과제 목표 성향과 자기 목표 성향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과제 목표 성향을 먼저 살펴보면 이것은 개인이 그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그 학습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을 과제 목표 성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그 과제 목표를 수행을 하는지, 그죠? 그것을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절대평가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향상과 학습에 집중한 성향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약간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해서 내적 동기와 몰입을 촉진하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과제 목표 성향입니다. 그래서 주요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목표, 그죠? 어떤 과제를 제시한 것에 있어서 그 과제를 잘 수행을 했느냐,
못하느냐, 이러한 것들, 자신의 노력과 그 학습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목표 성향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거나 그 우월함을 드러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성향을 자기 목표 성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과제를 목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우월함을 갖는 것, 이게 목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경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그 유능감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실천하기 어렵거나 또는 쉬운 과제를 제시해서 내적 동기를 그리고 그 몰입감을 낮추는 것, 그죠? 그래서 나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목표 성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가 그 과제 목표를 수행하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타인과의 비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푸시면 조금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신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신감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기 효능감, 그다음에 성공 실패 이론, 자아 존중감, 신체적 자기 개념 이론, 그다음에 유능성 동기 이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신감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이런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 이론의 내용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감,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기 효능감 같은 경우에는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한 신념이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공 실패 이론은 개인이 성공이나 그 실패를 어떻게 귀속시켰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주어질 때 그 주요 키워드로 보기에 주어질 때 성공이나 실패 이 키워드가 주어지겠죠. 그다음에 자아 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것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 나는 자아 존중감이 좀 낮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신체적 자기 개념은 스포츠 유능감, 그다음에 신체적 힘, 신체적 매력, 그다음에 신체적 컨디션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자기 신체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느끼느냐를 보는 것을 신체적 자기 개념 이론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유능성 동기 이론인데요.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술이나 지식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내적 동기를 중시하는 이론이 유능성 동기 이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능성 동기 이론, 그다음에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성공의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격려, 그 다음에 신체적 및 정서적 상태 등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 경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공 경험은 자신감을 높이는데 당연히 도움을 주겠죠. 그다음에 대리 경험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유사한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나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대리 경험이고요. 그다음에 언어적 격려는 감독이나 코치, 또 가족, 친구, 동료 등이 선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선수에게 자신감을 넣어주는 것, 그죠? 자신감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언어적 격려,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및 정서적 상태에서는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성은 선수의 경기 수행 시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뭐 실패 경험이라는 키워드로 나중에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유사한 문제들도 한번 제시가 됐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성공 경험, 성공이 많을수록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이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격려 이거는 반드시 많이 출제가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이 대표가 제시했던 주의 집중 측정 방법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되게 쉽게 푸실 수 있지만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외워서 가겠다라고 하시면 외워서는 사실 이거는 맞힐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지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해하시면 또 되게 쉽습니다. 좀 보면은 여기 제가 이제 제시를 해 놨는데 넓은 외적, 좁은 외적, 좁은 내적, 넓은 내적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보통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선수가 어떤 선수 경기를 함에 있어서 그 주의 집중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건데 그 형태에 대해서 그래서 넓은 외적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넓은 외적은 경기장의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중, 날씨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선수가 경기장의 환경이라든지 넓게 보는 것을 외적인 부분을 넓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선수가 경기장에 서 있을 때, 그죠? 경기장에 서 있을 때 볼 수 있는 외적 환경 요소를 봤을 때, 뭐 이제 날씨도 보일 수 있고요, 그죠? 외부에 산다라고 하면 관중도 보일 수 있고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빠르게 다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단서를 놓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넓은 외적. 넓고 외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축구에서 골키퍼가 상대 선수들이 어디로 패스할지를 전체 상황을 살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넓은 외적의 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좁은 외적을 좀 살펴볼게요. 협의라고도 합니다. 넓음은 광의적, 좁음은 협의적이라고도 하는데 좁은 외적을 먼저 살펴보면 이것은 특정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에만 집중을 할 수 있지만 그 주위의 폭이 좁을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좁은 외적 같은 경우에는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던질 때 골대만을 정확히 바라보는 거예요. 골대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다른 환경들은 보이지 않겠죠. 뭐 관중들이라든지 경기장 상태라든지 감독 코치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오로지 골대에만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서에서 단서를 집중할 수는 있지만 주위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특징을 갖고요. 좁은 내적은 어떤 정신적 리허설을 하거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집중하는 상태로서 내적 감정에 깊게 집중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달리기 할 때 선수 스스로가 속으로 뭐 호흡을 일정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혼자 집중하는 생각을 정리하는 뭐 이러한 것들을 좁은 내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고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을 하는 상태를 좁은 내적 상태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넓은 내적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생각을 동시에 처리해서 전략을 세우지만 불필요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넓은 내적. 그래서 내 안에서 좀 찾아보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시험 전에 여러 문제를 떠올리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떠올리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넓은 외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넓은 외적, 다양한 경기 상황, 그죠? 경기장의 외부 활동, 외부적인 환경을 넓게 보는 것을 넓은 외적이다라고 보고 그 안에서 좁은 외적, 그죠? 외부의 중요 포인트,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 때문에 집중을 하는 거, 그렇지만 주위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특정 단서 외에는 나머지에는 내가 주의를 줄 수 없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조금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넓은 외적, 좁은 외적, 좁은 내적, 넓은 내적에 대한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외우신 다음에 하나의 좀 예시로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루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루틴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전 루틴, 수행 간 루틴, 수행 후 루틴, 미니 루틴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볼 필요 없고 나는 한 번 봤는데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 2번 보셔도 되지만 보통은 한 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행 전 루틴은 수행을 시작하기 전, 그죠? 신체와 정신을 준비하는 일련의 절차를 얘기하는 게 수행 전 루틴이고요. 그다음에 수행 간 루틴은 이제 경기를 수행하는 중, 그죠? 경기를 수행하는 도중에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행동, 이것이 수행 간 루틴입니다. 그다음에 수행 후 루틴은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복귀하는 과정을 수행 후 루틴이라고 하고요. 미니 루틴은 짧은 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의미하면서 이게 긴장된 상황에서 빠르게 집중을 되찾기 위한 어떠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걸 미니 루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선수가 루틴과 관련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게 지금 루틴의 유형은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하나의 사례가 제시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례가 지금 현재 수행 전인지, 수행 간인지, 수행 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찾아내는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전, 수행 중, 수행 후 이것을 반드시 구분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사실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심리학의 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사실 하 정도 맞추라고 사실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인지 재구성의 개념과 활용인데요. 인지 재구성이라는 용어가 사실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부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인지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사실 그 개념은 다르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그 원형적 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잘 됐어 라고 해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걸 그죠? 그걸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데 그거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게 이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형적 사고나 이 인지 재구성 그 개념이 둘 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공통적인 그 공통성을 갖지만 원형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인지 재구성 과정 안에서 일상적이고 그냥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차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원형적 사고는 주로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그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보는 반면에 인지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왜곡된 사고를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증거를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형적 사고에 비해서 그 인지 재구성은 보다 조금 구조적이고 어떠한 선수의 어떤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포괄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지 재구성이 도저히 안 외워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쉽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최근에 원형적 사고를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과정, 부정적인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바꾸는 과정이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인지 재구성이 활용되는 것들 좀 보면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교정하는 것 또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경기 전 불안을 감소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패 후 회복 단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인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서도 이러한 인지 재구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포츠 심리학 이론을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스포츠 심리학 이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